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문학 강좌를 하자고 처음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고 지금 현재 저희 동문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1학번 그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진 인터내셔널의 또 회장님으로 계시는 저희 전용준 동문회장님 앞으로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 다 많이 익은 얼굴도 많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하신 대로 7학번이고요. 루이카토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지고 새해가 시작할 때는 새해가 시작했구나 하면서 금방 또 한 해가 다 가버려요. 근데 특히 제일 아쉬운 시간이 딱 봄 시간인 것 같아요. 4월, 5월 꽃이 막 피고 아름다워지는데 또 좀 있으면은 금방 또 더워가지고 여름이 오고 또 곧 지나고 나면은 바로 가을이 돼가지고 한 해를 쓸쓸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 봄날이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애들도 다 이제 출가를 하고 해가지고 오늘 사실 집사람하고 같이 올까 그랬는데 집사람이 굉장히 수줍어 하더라고요. 우리 문과 출신도 아닌데 가서 우리 좋은 시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다음엔 꼭 가자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 날 다 공사 담당하실 텐데 오셔가지고 우리 과거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여러 동문들 같이 올려서 나중에 저녁 식사도 하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동문회에서 가끔 이렇게 모여서 좋은 시간 갖는 게 앞으로 두고두고 큰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시간 재미있어 하십시오. 그리고 신명수 교수님 오늘 시간 내서 고맙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황금 같은 주말인데 여기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다 이 계획을 짜주시는데 수고하신 김준현 교수님과 김정림 동문께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동문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전영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신경숙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오래전에 녹화를 해두셨는데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걸리버스 트래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들리세요? 네. 그거를 이제 보는데 그걸 방송을 녹화했을 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고요. 저희 딸이 이제 지금 18살 고3이 돼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심심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보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어쩌면 저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재미없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한테 많은 팁을 줬습니다. 농담도 해야 되고 톤도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타고난 게 어쩔 수 없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재미있는 거를 하면 지난번에 윤민우 교수님 강연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하셨는데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미없게 하면은 정말 그 내용에 대한 저의 어떤 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재미없는 내용을 재미없게 하려고 골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학문에서 첨단 이론을 가지고 시를 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시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시에 대한 저의 경험적 견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우리는 왜 시를 읽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정해서 여기에 소개드리려고 하는 특징들이 그것 때문에 시를 읽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시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 과학이나 산문이나 소설을 통해서 보는 세상하고 크게 다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창이 굉장히 독특한 창이다. 이 창에는 그 창 고유의 어떤 색깔이 있고 창 고유의 어떤 무늬가 있고 형태가 있다. 그래서 그 창이 어떤 창인가를 우리 세상을 보기 전에 일단 그 창을 한번 들여다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시가 한 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 시는 넉점반이라는 시인데요. 1940년에 윤석중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시이고 윤석준 선생님은 다 아시지요. 네, 많이 지금 세대는 많이 아는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이분이 쓰신 뭐 기찻길려 모막살이라든지 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하여튼 그런 시들을 노래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부르면서 자라기도 했고 이 시는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한글을 떼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시를 신문에 난 거를 읽어주셨는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어린 마음에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제 가슴을 이렇게 콱 사로잡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 시를 읽어주고 또 가까운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아기가 한 서너 살 됐을 때 이 시집을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창비에서 이게 그림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넉점반 윤석중 아기가 가게집에 가서 할아버지 엄마가 시방 몇이냐고요? 어떠셨어요? 그 넉점반이라는 게 4시 반이다 이런 거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1940년대에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집집마다 시계가 없었던 그런 때에 이제 엄마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뭐 요새 텔레비전에서 아이 혼자 심부름 보내고 뭐 몰래카메라 따라가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지만은 그 아이가 가서 이제 4시 반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 잊어버리려고 넉점반 그렇게 외우면서 오는데 아이의 주의를 끄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뭐 잠자리라든지 개미라든지 개미는 정말 참 신기해서 저도 보면은 아이들이 개미 쳐다보는데 거의 넋을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해가 꼴딱 져서 돌아왔다. 이 시를 읽어보면은 뭐 분꽃이 피고 잠자리가 날고 이런 걸 보면은 여름이고 한여름이고 아마 한 6, 7월 그렇게 됐을 텐데 그쯤 되면은 해가 몇 시 정도에 질까요? 7시? 그쵸? 7시쯤 됐을 때 아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 2시간 반 동안 골목은 족인데 한편으로는 참 초조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뭐 1940년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순진한 시대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아이가 유괴됐을까 그런 생각은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는 어쨌든 엄마의 입장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시간하고 정말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을 맺는데 제가 이 시를 선택한 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공간에서 아기가 시간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빼어나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분단위로 막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급히 살아야 하는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잠깐이라도 시간의 관념에서 조금 해방되는 순간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조금 즐거우셨나요, 이 시가?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 2, 3, 4, 5 원래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안 그러면 이 5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시와 치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가 어떤 치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의 즉각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의 경제성 그런데 괄호하고 제가 비자를 같이 넣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는 굉장히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비경제적이기도 한 그런 글쓰기의 장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가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성이 그 장르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르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섯 번째는 시의 음악성. 이거는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제가 생략한 거는 뭐였냐면은 소유하고 괄호하고 됨, 소유의 가능성 또는 소유됨의 가능성 그렇게 원래는 6개의 특징을 잡았었는데요. 여섯 번째 특징이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거를 말하는 게 조금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조금 두려워지는데 이따가 그 시간이 길게 지나가지 않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김정림 동문께서 이제 보내주신 홍보 거기에 9.11 테러 이야기와 시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크리스토퍼 메릴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2003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급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9.11 테러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시를 또 이메일로 서로 이렇게 회람을 하면서 자기들이 아주 깊은 충격과 슬픔과 분노와 또 반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표현하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를 그 크리스토퍼 메릴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잠깐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07년 10월 26일자에 poetry.com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이제 시인들이 시 같은 거를 올리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2000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그 누적 통계가 한 5만 5천 편 정도의 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한 7년 정도로 나눠보면은 1년에 한 10,000편 조금 안 되는 숫자의 시들이 이제 계속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아마추어 시인들이 뭐 이렇게 시를 써서 올리고 그런 게 poetry.com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밖에도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시들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서 시를 읽는 모임도 참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그 메릴이라는 시인이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장 슬프고 가장 분노했고 가장 반성을 했어야 했고 뭐 이런 때에 소설을 찾지 않고 시를 찾았을까? 그게 개인적인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신문에 이게 먼저 신문에 났던 거는 아닌데 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써서 올렸고 이제 이렇게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뭐 슬픔과 이런 그 경험을 갖게 했다.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누가 다른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렇게 또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있은 다음에 어느 신문에서 정끝별이라고 하는 시인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모두 시인이 되었다. 그런 제목으로 이 정끝별 시인이 이제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이 칼럼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김종삼 시인이 보았던 1947년 봄밤 황해도 해주의 바다가 떠올랐다. 황해도 해주의 바다 1947년은 아마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겨우겨우 한 가족이 넘어오면서 거기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그렇게 이게 이제 시의 전문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할 수 없이 이제 수심도 알 수 없는 곳에 던지고 생존을 위해서 거기를 지나왔어야 했던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정끝별 시인이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컬럼을 정말 잘 썼다. 이 정끝별이라고 하는 시인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잘 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자면 누구인지 작자를 모를 사람이 이 어떤 공동체가 경험하는 그런 비극을 통해서 어떤 과거의 역사 같은 것을 반추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정끝별 시인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또다시 우리는 또 고통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데, 그런데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시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공동체든 개인이든 느끼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위무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는 이런 치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게 지금도 아직도 저한테는 의문인데요. 왜 시가 치유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월스워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시작이면서 끝인 것이 바로 시고 인간의 마음만큼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시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것을 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시의 주제들이 뻔합니다. 제일 많이 뭐가 나올까요? 네?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어떤 걸까요? 사랑, 그렇죠? 이별. 거의 2개 빼놓으면 없습니다. 이제 그 이별이 죽음을 통한 이별인가, 아니면 연인과 싸움을 해서 헤어지는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사랑과 이별이 제일 많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또 잡으면 죽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희망, 기쁨 이런 것도 나오는데, 거의 보편적인 것이 사랑, 이별, 죽음 이런 것이 시의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들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주제를 다루지만 각자가 시를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방식, 고유한 언어 선택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현이라고 할까, 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현을 탁 떨려서 이렇게 건드려서 떨리게 하고, 그 현이 떨렸을 때의 어떤
감동이라고 그러죠.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확산되고 공유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코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놀라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은유의 언어가 탄생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뭐 우리가 잘 많이 들은 루소도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감정에 언어의 기원이 인간의 감정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뭐 지음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태생적인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비유적인 표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랑 스파게티를 먹는데요. 스파게티 한 모금을 하나를 이렇게 씹어서 꿀떡 하더니 엄마 스파게티가 엘리베이터를 탔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으로 쑥 타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이제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아이한테 이렇게 성모님이 이렇게 도들새김으로 돼 있는 메달을 목걸이로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놀더니 성모님이 그네를 타시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정말 속물 엄마의 그게 딱 나와가지고 이성이 제어하기 전에 내가 태교를 열심히 시를 읽어주면서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뭐 루소도 읽고 그러면서 보니까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 언어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다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가 치유적인 거라는 생각을 한참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리스 신화였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 신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폴로 신은 시의 신이면서 음악의 신이면서 사냥의 신이면서 치유의 신이기도 하지요. 물론 이제 정식으로 아스클레피어스가 아폴로 신의 아들로 이제 정말 이렇게 치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시각화한 아폴로를 보면은 대개는 머리에 이렇게 월계관을 쓰고 있고요. 그렇죠. 월계관은 시를 나타내고 아니면은 이렇게 수금을 타는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제 수금을 타고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는 아폴로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아폴로 신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시,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거를 함께 생각했고 일리아드를 읽으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아가멤논이 아폴로 신의 이 사제를 모독했기 때문에 아폴로 신이 화가 나가지고 아가멤논과 그의 군대에게 역병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재앙을 내려주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치유도 함께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폴로 신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사람들은 시와 치유, 음악을 함께 생각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상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왜 인간은 지금 이런 상태에 살게 됐을까? 그걸 설명하는 게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거를 설명해주는 창세기 같은 것도 하나의 신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현재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설명하는 방식이 신화다. 또 우리 현재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동체적으로 상상해온 것의 집적물이 신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시, 음악,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한 치유, 이건 소리를 통한 치유일 수도 있겠고 언어를 통한 치유일 수도 있겠는데 이걸 함께 상상해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뭐 직접 본 거는 아닌데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한 건데, 의과대학에서 플로리다 주립대 병원에서 치유의 말들, 그래서 시와 치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감정을 이렇게 시로 써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대요. 그런데 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환자들이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면서 내면에 억누르고 있던 그런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자유로워짐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와 치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어떤 세라피나 이런 거에서도 쓰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보면 역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이라든지 치유의 에너지라든지 소리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즉각성인데요. 이 즉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누군가에게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컨대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여기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얘가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한번 이렇게 풀어봐야지 하고 쓰면은 시를 쓰지 않겠죠.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를 쓸 수도 있었는데 안 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혀 다른 디스코스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뭐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면의 시인 내면에 강렬한 정신이 응축된 그런 결정체이지만, 바로 옆 사람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또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대 시에 대한 이론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시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시를 쓸 수도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은 산문을 통한 장황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왜 시를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시를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전무하고요. 대부분의 시는 아주 개인적이고 고유하고 어떤 내밀한 내면의 상태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시가 그 의미와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타인에 의해서 경험이 되고 공유가 됩니다. 이 타인에 의해서 경험되고 공유되는 공간이 바로 시 텍스트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텍스트의 공간은 나와 내가 아닌 개인을 연결하는 공간이고,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공간이고, 나와 공동체가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독자는 시인의 내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인은 독자의 마음속에 깊은 감정의 흐름 속에 침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든지 헤어짐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어떤 탄생의 기쁨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쾌락의 언어나 고통의 언어, 찬미의 언어나 탄원의 언어, 황홀의 언어나 탄식의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시의 언어는 이성의 규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성의 규제를 넘어설 때 어떤 자유로움을 독자들에게 느끼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 공화국에서 철학과 시는 오래도록 싸워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상적인 공화국에서는 시인을 내쫓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예전에 서양 철학 이런 거 들으실 때 다 들으셨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이성이 지을 수 있는 견고한 집, 이런 게 확고하게 있어야지 그 공화국이 유지가 되는데, 시가 호소하는 것은 어떤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커다랗게 감정이 울리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울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기쁨이나 슬픔, 이런 것을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또는 환희와 비탄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플라톤은 난잡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난잡한 개인들이 있으면 공화국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애초부터 시인을 전부 이 공화국에서는 있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사실은 이성의 규제를 벗어난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런 공간으로 이끌기도 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즉각적으로 소설가가 어떤 플롯을 통해서 아니면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이 시의 즉각성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멋있게 하려고 막 애니메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여러 번 이거를 눌러야지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때 시가 우리를 찾아오는가? 그냥 몇 가지 예인데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할머님이 들려주신 노랫가락이나 시가 생각날 때 찾아올 수도 있고, 상실감이나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의 감정으로 가슴이 벅찰 때,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끄적이는 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실감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사랑이 절정에 올랐을 때는 우리는 시를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조금 한풀 가셨을 때, 조금 순화됐을 때, 그럴 때 언어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또 뭐 당신이 좋아하는 시 구절을 이렇게 넣고 다닐 때, 그 구절이 당신에게 중요한 그 무엇을 건드릴 때, 등등 이제 이런 때 우리가 시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는 그냥 제가 생략을 하고,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의 이제 예술 비평가인데 그 Modern Painters라고 하는 그의 그 비평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술의 목적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암시하는 것인데, 이 가장 훌륭한 시인은 가장 적은 말로 독자의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의 현을 가장 많이 건드리고 해서 그 현들이 알아서 소리를 내도록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9세기에 이제 러스킨을 비롯해서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고 시가 뭔가 이런 거를 뭐 여러 에세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존 스튜어트 밀이 했던 얘기예요. 그 웅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웅변이라고 하는 것, 달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든 그 어떤 효과를 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웅변을 선택하고, 시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말이 웅변은 듣는 것이지만 시는 엿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를 엿듣는다고 말을 할 때에는 시인이 정말 웅변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한 얘기를 정말 즉각적으로 자기가 떠오른 어떤 구절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잣말을 하는데, 내가 있는지 모르고 독자나 청자가 있는지 모르고 혼잣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옆에서 그걸 엿듣게 되는 거다. 그렇게 존 스튜어트 밀이 설명을 했는데, 아마 제가 잠깐 아까 일리아드 그 예를 들었지만은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염두에 둔 시는 서정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서정시, 뭐 이상화가 쓴 나의 침실로라든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든지 이런 서정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시 그러면 대개는 서정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경제적이다. 그런데 또 비경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시는 짧습니다. 그래서 그 한 뼘도 안 되는 책장 위에 이제 그 시 한 편이 다 완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짧은 공간에서 시는 시인이 말하고 싶은 주제를 말하고, 주장을 말하고, 또 느낌을 말하고, 때로는 이것이 감정과 이성의 절묘한 조합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릴 시는 사실은 그 학교 다니면서 다 Understanding Poetry라든지 아니면 영문학 입문 시간에 배운 시인데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런던이라고 하는 시인데, 누가 읽어주셔도 될까요? 김정림 동문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You're aware the chartered Thames downflow, a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war. In every cry of every man, in every infant's cry of fear,
in every voice, in every band. The mind-forced miracles I hear. 정말 잘 읽으셨죠? 근데 아직 주지 마세요. 다음 또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번역을 했어요. 다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다 번역이 되실 거니까, 그냥 이건 뭐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 이제 8행에 있는 The Mind Forged Manacles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가요? 김준환 교수님? 영문화 개관 시간에 수업하시죠? 그거 맞나요? Mind Forged Manacles 그러면 뭐 정신이 만들어낸 정신을 맞나요? 그 마나클스라고 하는 거는 족쇄인데 특히 여기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효과가 있는 거는 정신이 만들어낸 족쇄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마치 이렇게 수갑을 차고 런던의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이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 수갑을 차고 걸어 다니는데 마치 뭐 스크루지의 그 유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수갑은 또 누가 만들었냐면 나의 정신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게 당시 런던의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은 빈곤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의 수인, 그러니까 prisoner가 되어 있는 그 한 개개인의 모습들을 여기에서 통찰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김정림 동문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How the chimney sweepers cry, every beckoning church appels, and the helpless soldiers sigh, run in blood down palace walls. But most through midnight streets I hear how the youthful harlots curse. Bless the newborn infant's tear, and the blights with the plagues the marriage hearse.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모셔서 시를 읽어주십사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 사실은 무슨 시가 이렇게 무시무시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신랄하게 당시에 이제 그 굴뚝 청소부들이 굴뚝을 아침에 일찍부터 생존을 위해서 닦으려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말 어린애들인데 어느 정도로 어리냐면은 뭐 굴뚝 닦아요 이런 거를 그때 어떻게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블레이크를 빌어서 생각하면은 스윕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스윕이라는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어린 아이들. 특히 아이들 보니까 자꾸 저희 아이 얘기를 하면은 저희 아이를 표준화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냥 하나의 관찰인데 이 시옷 발음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윕이라는 말을 못하고 윕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어린 애들이 이제 굴뚝을 닦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은 이렇게 굴뚝을 닦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영국은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프랑스하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용병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징집도 했지만 이제 용병으로 데리고 온 그런 어린 군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제 무참하게 그리고 가치 없이 이건 뭐 당시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뿐이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이 어린 군인들의 그 한숨 소리, 그 다음에 거리마다 보이는 매춘 여성들의 소리. 근데 블레이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혼전 순결이나 아니면 결혼의 순결이나 이런 거를 정말 금과 옥조처럼 지킨다면 누가 매춘 여성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매매춘을 이제
성행하게 하는 그런 수요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또 매매춘 여성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생존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혼자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1790년대에 여자들에게 열려있는 직업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으면 가정교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사 이야기로 유명한 제인 에어 같은 소설을 읽잖아요. 근데 그 가정교사 자리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느질하는 여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seamstress인데, 바느질하는 여성도 넘쳐났기 때문에 18세기의 그 여성들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논문에 따르면은 seamstress에서 prostitute가 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었다. 일이 없으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떤 주장까지 했느냐 하면은 18세기에 어떤 여자가 내가 seamstress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내가 prostitute다라고 하는 거에 그 뭐라 그러나요? euphemism? 그러니까 미사여구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만큼 이 seamstress하고 prostitution 사이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매춘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이 뭐 여러 가지 성병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매독의 눈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 블레이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갓난아기 눈물을 마르게 하고 그들의 저주가 신혼의 마차를 병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런던은 거대한 산업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독자가 이 시를 읽으면 이 막 힘차게 뛰는 산업화의 박동이 하나의 새로운 기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불길한 도시, 불길한 국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블레이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게 빅토리아 시대 굴뚝청소부 아이들의 모습인데 굉장히 힘겹게 이제 이런 소재 도구를 들고 다니고 여기는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굴뚝 청소하라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메리 퍼핀스 같은 영화 보셨나요? 어렸을 때? 네, 굉장히 제가 오늘 여기서 예로 드는 거는 정말 제가 올드 패션드 라고 하는 걸 다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굴뚝청소부의 노래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굴뚝청소를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노래이기는 하는데 뭐 침치미니 그런 그 노래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어린아이들이 빅토리아 시대에 이제 그 증기기관이 널리 쓰이면서 석탄을 많이 떼야 되니까 이 석탄 갱도를 이제 굉장히 낮은 그런 데를 이 여자아이들이 석탄을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노동의 그 착취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시만 쓴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 그림이 그냥 이렇게 화폭에다가 그린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다 동판을 해가지고 이 그림 이제 거기에다가 채색을 해서 이렇게 시를 만든 사람이 시 텍스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인판트 조이라는 그런 시인데, 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동판에다가 새겨서 채색해서 이제 이걸 찍은 건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블레이크는 아까 런던에서처럼 산업화의 여러 가지 폐해처럼 보이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방식으로 선택한 것도 역시 기계적으로 활자를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일이 그걸 팜으로써 어떤 기계적인 뭐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인간의 노동 자체가 무가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저항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참 힘들다. 그건 저의 편견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제가 시인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좀 들어올 것 같고, 그게 그 시에 대해서 좀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를 보여줍니다. 아까 런던을 말씀드렸는데 그 런던에서처럼 당시 영국이 가졌던 그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짧은 16행의 시에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나중에 엥겔스도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이제 산문을 썼지만 블레이크가 보여준 거는 짧은 시에서 굉장히 그 농축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가 아까 경제성 얘기를 했잖아요. 시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런데 반대로 또 시는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비경제적이냐면 이건 존 키츠의 Ode to a Nightingale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 포도주 한 모금을 오랜 시간 깊이 묻혀 서늘해진 플로라와 전원의 실록을 그 춤과 프로방스의 노래, 햇볕에 그을린 기쁨을 품은 그런 포도주 한 모금을 이 포도주를 다시 이제 포도주 한 모금을 설명하는 말이 한 병 가득 담긴 따뜻한 남방의 맛, 홍조 띤 진정한 히포크레네가 가득하여 구슬 같은 방울이 술잔 끝에서 눈짓하는 그리고 자줏빛 물든 입이여 마시고 이 세상 보이지 않게 떠나버렸으면 이런 얘기인데 이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죠.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세상의 근심 잊고 싶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뭐 이게 존 키츠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괴로울 때는 그냥 뭐 한 잔 마시고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간단한 말을 하기 위해서 존 키츠는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썼죠. 뭐 남방의 댄스라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축제라든지 심지어는 뭐 히포크레네라고 하는 그 페가수스의 말발굽으로 생겨난 그 샘물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이 이제 히포크레네의 어떤 신령한 샘물이라고 해서 뮤즈의 그러니까 거기에 기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시인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존 키츠의 화자는 포도주 한 방울을 마시고 잊어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상상의 날개를 타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 몇 개의 라인을 통해서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 우리 전 회장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술잔에 따랐을 때 방울방울 지면서 마치 부끄럽게 나를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거를 마셔서 자줏빛으로 물든 입을 생각하면서 이 키츠는 굉장히 달콤하게 이 현실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술 한 잔 마시고 시름을 잊어야지 잊고 싶구나 라고 하면 될 거를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냥 이 세상을 잠깐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이나 비유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에서는 때로는 의미되는 것보다 의미하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상징이나 비유가 전경에 오고 메시지나 의미는 후 배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이 시의 비경제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시의 형식성인데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뭐 형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시를 이야기할 때에는 뭐 최초의 근대 시가 뭔가 이런 것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주요한의 불놀이 뭐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한의 불놀이를 이제 요새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뭐 상징주의 시의 영향을 받았고 자유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참고서에도 뭐 우리 시가 나오면 대부분은 뭐 자유시냐 정형시냐 이런 게 나오고 정형시는 무슨 뭐 7호조냐 뭐 4사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정형시가 아닌 것은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내재율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내재율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리듬이 아니고 뭐 안에 리듬이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말에 어떤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그런지 과연 내재율이 뭘까 이거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시는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진흙 덩어리가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무질서한 덩어리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윌렌도르프의 비너스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미로의 비너스처럼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한 형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세 가지를 그냥 실험적으로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윤민우 선생님 한번 이거를 읽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그냥 저도 궁금해서요. 목소리 좀 좋은 사람 시키지 나. 자, 1번 너를 기다렸어. 2번은 기다렸어. 너를. 3번 기다렸단 말이야. 널. 감사합니다. 그 스테이트먼트를 구성하는 문법적인 요소들은 다 같은데 단어를 배열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또는 의미보다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윤민호 선생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발화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특징 같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특별히 이렇게 도치하는 것, 두 번째처럼 도치하는 것과 똑같은 도치인데 세 번째 기다렸어 하고 어떤 포즈를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 또는 청자에게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을 이렇게 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효과는 세 개가 다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윌리엄 칼러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김진환 교수님이 이제 전공하시는 현대시 쪽의 시인데 제가 이렇게 전공자들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려니까 참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빨간 외바퀴 수레라고 하는 다 알려진 이런 시죠. So much depends upon a red wheelbarrow glazed with rainwater beside the white chickens. 사실은 이 시는 그냥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냥 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그런 시인데, 그런 문장인데, 이걸 이렇게, 윌리엄스는 이렇게 배열을 하니까 마치 바퀴 하나에 이렇게 뭐가 얹힌 것처럼 각 두 번째 줄은 이제 한 단어만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게 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라인 브레이크가 생기면은 시가 되는데 저도 한번 그래서 해봤어요. 라인 브레이크를 어디에서 해야지 이게 가장 멋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 시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재율을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서양 시는 서양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듬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행을 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그게 아무데나 그냥 시인 마음 내키는 데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행이 나눠져 있다 이런 게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시의 형식은 무질서한 것들, 무질서한 언어나 이런 것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눈으로 보면서도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따라 읽는 그 소리의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효과를 이제 시가 추구하는데 이 소리의 효과를 위해서 시는 운율과 음보에 의존합니다. 근데 오늘 운율이나 음보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운율이나 음보, 행의 배열은 사실은 한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특히 영시나 서양의 시에서 보면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시인이 한편으로는 그거를 따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고유한 어떤 것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또 그 형식 안에서 형식을 즐기면서 자기의 개성을 찾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기초적으로 시를 얘기할 때 이 소리의 효과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군, 라임이라고 그러나요? 가군을 제일 많이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제 가군이 동일한 모음이 그렇죠? 동일한 모음이 그 각 행의 제일 마지막에서 반복될 때 그걸 우리가 가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시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네? 윤민우 선생님 한번 불러주시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가수가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아니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나오는데 그 다음 거 해주세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무래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사를 보여주시죠. 제가 음을 제대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좀 이상한데? 제가 아니, 가사 이상이에요. 제가 이 가사만 보니까 원래 이 곡하고 좀 매일 달라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네, 읽어주세요.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했네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ed.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be apart. 네, 지금 읽으신 데에서 다음에 또 있어요. 윤동무님 또 기대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거기 true라든지 you라든지 그 다음에 mine time은 조금 half rhyme이고요. 또 위에서도 sweet, complete라든지 이런 동일한 모음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반복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 가사를 기억하기 좋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에 그 다음 연을 들을 때도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는데 시인들이 그럼 똑같이 그거를 매번 반복하느냐 하면 약간 거기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는 반복을 쓰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대를 배반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순식간에 시를 읽는 사람과 그다음에 시인 사이에 일종의 어떤 유희 같은 게 이런 소리의 교차, 소리의 감각에 대한 기대와 배반, 마치 막 나가는 것 같다가 사실은 아니야 아직 나가지 마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고 또 원점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원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 후렴들을 보면은 후렴의 의미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에 가면은 마지막 연의 의미가 굉장히 이전의 연보다 중대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인은 독자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길들인다고 그럴까요? 이끌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다 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덜 쓸쓸할 것 같아서 이 똑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곡을 골랐는데 이 윤동문께서 이거는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거 모릅니다. 내가 이 우리나라 그 옛날에 가수가 불렀죠. 차중남. I memorize the notes you sent, call the places that we met. I seem to search the whole day through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I kept a ribbon from your hair, a breath of perfume lingers there. It has to cheer me when I'm blue. Anything that's part of you. 계속 해주세요. 괜찮았습니다. 가사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도 부르라는 인물이 참 환장하겠네. Oh, how it hurts to miss you so. When I know you don't love me anymore. Don't love me anymore.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말로 부르라면 부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세 분 노래 김정림 동문까지 이거 멋지게 낭송해 주시고 노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도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라고 하는 게 이제 각 연마다 이렇게 후렴으로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헤어진 그녀의 어떤 것이라도 내가 찾아 헤맨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연에 가면은 정말 나는 정말 살 이유가 없구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후렴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까 넉점반에서도 여러분들이 넉점반을 후렴으로 들으셨는데 반복되면서 일종의 점증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후렴이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서 보면 후렴이 나올 것 같았는데 후렴을 싹 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소리의 패턴이나 어떤 구절의 패턴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에 훨씬 더 잘 인게이지하게 하고 어떤 특정한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배반되는 경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쾌락을 느끼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형식 안에서 그 형식을 만들어내고 즐겨온 익명의 동반자들을 만나는 일이 우리가 시를 읽는 일이고 우리는 이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시를 읽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금방 하겠는데요. 시와 음악이라고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런 소리의 효과가 이제 결국은 시의 음악성을 만들어내는데 월터 페이터라고 하는 예술 비평가였죠. 근데 그분이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지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시는 물론 언어를 매개로 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뛰어넘은 상태를 꿈꾸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고유한 특질로 인해서 우리 기억과 정서 속에 깊이 각인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시는 소설과 굉장히 다르고 또 산문과도 다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읽을 때 눈으로 읽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분주하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 귀에 닿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내면에서 감춰졌거나 아니면은 침묵되었거나
아니면은 씨앗처럼 움트는 그 어떤 것을 건드리고 우리의 이성 또는 감성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아주 시에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석 시인의 시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새 행이지만은 혹시 김형근 동문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북풍 눈이 내린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이 나라는 소리가 반복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내재율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사실은 이 두 번째 그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서는 서로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나타샤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고 눈이 내리는 이 시 속의 시간에서 나타샤와의 사랑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눈 덮인 세상 속에서 둘의 사랑이 온전히 고립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요한 밤에 가난한 화자는 나타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나타샤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2행과 3행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필경, 이 두 행 간의 연결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비가 내리지 않고 눈이 내리니까 이 사랑은 만날 것이다 라든지 뭐 이런 상상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논리적인 연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음 아 소리와 시의 제목에서도 3번이나 반복되었던 나음은 1인칭 화자를 지칭하는 나, 그리고 나의 사랑의 대상인 나타샤의 나, 그리고 이 둘의 사랑을 연결해 주는 요 세 행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지만 제목에 나오는 흰 당나귀의 나,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나와 나타샤와 이 두 사람의 어떤 세상을 완성시키는 데에 그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렬하지 않은 나라는 모음, 그 나라는 소리가 강렬하게 독자의 귀를 맴돌고 푹푹 나리는 흰 눈과 당나귀의 흰색은 끝까지 독자의 시야에 잔상처럼 남게 됩니다. 별다른 비유의 언어도 없는 이 세 줄은 이미 충분히 강렬하게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독자에게 각인시킵니다. 시인 화자의 연인이 정말 나타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한 일이 아니죠. 적어도 이 시에서만큼 그녀의 이름 나타샤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고 그 절대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나음의 반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시의 음악성은 언어의 조합과 배열이 만들어내는 효과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경험하는 효과는 일련의 신체적인 반응이고 이에 따른 정신의 울림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시의 효과를 인간은 뇌의 어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정보를 통해서 대대로 전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산문과 다른 것은 어쩌면 이런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고 인간의 뇌에는 어쩌면 이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뇌과학이 이제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함을 뇌과학이나 이런 것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심사입니다. 시는 이렇게 볼 때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경제성의 경제가 시를 지배하며 형식의 종속이 시의 의미 층위를 두텁게 하고 또 기억되고 소유되면서 동시에 인간 정서의 한 부분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은 시를 짓지만 동시에 그 지배에 독자는 기꺼이 굴복하여 기쁨과 아픔을 나눕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그냥 같이 나누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학회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동료가 있어요. 현대시를 전공하는 그런
외국어 대학교의 그 정은기 교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날 발표를 하면서 이 시를 그냥 다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오늘 그냥 뭐 선물이랄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의 선물처럼 그냥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다 읽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서 언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산산조각 정모순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맑은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마루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거의 제가 답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네. 하고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해주세요. 일단 늦게 참석해서 악보를 못 들었으면 결례를 범할까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시각하는 시각적 효과에 대한 한 말씀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시각적 효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을 그거를 많이 했는데 김준환 교수님이 뭐 20세기 시를 하셔서 사실은 훨씬 더 잘 아시고 더 학문적인 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그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 그 18세기쯤에 들어서 이제 옛날에 공부하실 때 이상섭 선생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신 우투픽투라 포에시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18세기쯤부터 영국 시에서 그 에크프라이시스라고 해서 그림 같은 시에 대한 전통이 쭉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키츠의 오늘 우리가 오드 투어 나이팅게일을 들었지만은 오드 어나 그리시안 어른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자기가 이제 본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봤던 그리스의 그 유골함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 이런 장면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각적인 시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19세기, 20세기 이런 시사를 통해서 시의 제목에 스케치라는 스케치 이런 부제가 들어가 있는 시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의 어떤 학자는 그거를 쭉 추적을 해가지고 스케치라고 하는 것이 시의 하나의 하위 장르였다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20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훨씬 더 많고요. 실제로 그 단어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림처럼 하고 그런 시들도 많고 뭐 이미지즘이나 이런 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 군더더기 없는 어떤 이미지를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는 그런 시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18세기 오면서 이 텍스트의 출판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고 읽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되면서 이 소리나 이런 소리를 통한 어떤 전수라든지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물론 뭐 그렇다 그래서 어떤 시의 형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각적인 것과 또는 뭐 시각적인 그 자극을 시에서 주고자 했던 여러 가지 시도나 장치는 눈으로 보는 텍스트가 널리 보급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도 그 전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더 많이 쓰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한편으로는 회화의 전통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송,
그러니까 써넷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성이 작은 성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잠정적이에요. 근데 조금 그 근원이 다르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정말 대범하고 무식하게 가설을 세웠지만은 우리 뇌 속에 시를 이렇게 하나의 쾌락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정보는 소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 어쩌면 훨씬 더 오래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노래를 좀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잘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오늘 저희 신 교수님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1학년 때 그 이공국 선생님의 낭만주의를 처음 배웠던 기억이 막 납니다. 네. 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뛰노니 이렇게 시작하셨던. 네. 근데 사실은 어린 마음에 야 저 노인네 참 이렇게 특이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때 저는 아 영시를 저렇게 즐기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던 기억이 있고 근데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팝송도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소중한 기억을 영시에서 배우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는 모름지기 소리가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소리를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시를 이렇게 낭송하고 서로 나누는 이런 모임들이 많아진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지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서로 시를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시에 대해서 느낌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 영문과 후배들이 영시에 대한 느낌들을 어떻게 갖는지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그 이봉 선생님의 그 기억이 나중에 계속 나이 들어서도 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뭐 학문적 깊이는 아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어렸을 때 학문적 깊이를 느낄 기회가 있겠나마는 그때 그런 걸 통해서 아 영시는 저렇게 읊조리면서 해도 참 재밌구나 소리도 저렇게 느낌 막 가고 수업 시간에 가끔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아 저기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요즘 학생들은 그 시를 읽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느끼는지 현장에서 좀 가르치시면서 궁금하게 됩니다. 네. 김준환 선생님 어떻게 학생들이 윤민우 교수님께서 1학년을 가르치시는데 아, 그렇죠. 어떻게 그 옛날에 아마 윤종호 선 그 후배랑 다니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죠 우리가. 그럼요. 저도 이제 그 이봉 선생님한테 낭만주의 시도 듣고 현대 시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 전 배운 시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웨이모 중간고사 때까지 웨이모 이니스프리에도 이거 되게 뭔가 하여튼 어렵던 기억은 중간고사 때 우리가 배운 무슨 오든의 무슨 시라고 어렵게 기억나는데 다른 문제는 없고 그냥 그 시에 나오는 그림을 그리라 이게 이제 그 중간고사 그 시험이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적어도 이제 현대시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1차적으로는 시를 좀 더 버거워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라인이 있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야기가 있고 뭐 거기서 진행되는 이게 뭔가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시는 사실은 선생님 쭉 보여주셨지만은 내러티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접근 가능한데 사실 이제 윌리엄 카스 윌리엄스 시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시각적인 기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시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좋아하고 뭐 이런 태도들이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예이츠 시에서 굉장히 그 아주 옛날에 김억이 1920년대 초반기에 번역했던 그런 굉장히 감상적인 그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여전히 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이다 라는 느낌. 근데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 25명 정도의 시인들을 갖다가 쭉 다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 그게 감각들이나 감정들이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푹 빠지는 아이들은 예이츠시나 로버트 프로스트시나 여전히 옛날식 감상에 또 젖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엇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충격적인 웨이스트랜드 같은 거를 들으면 거기에 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예이츠시는 좀 너무 구닥다리 같이 느끼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읽는 시가 이제 그 홈쇼핑에 관련된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홈쇼핑인데 거기에 셰익스피어의 그 맥베스에 나오는 대사가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그 저녁에 야밤에 그 홈쇼핑하는 그거를 장면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거나 아니면 무슨 대중 영화에 그 나오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류의 시들 아주 최근의 시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새 아이들은 어떤 반응인가? 일단은 깊이. 두 번째는 일단 접속이 되면 각자의 감정과 감각의 구조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옛날에는 하나 들으면 그냥 그건가 보다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아이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이면은 시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요새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보다 훨씬 더 감각적으로 어필하는 게 많고 그리고 조금 나이 들면서 시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낭송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뭐 문화센터에 가서 시 창작 이런 거 들으시고 그러는 분들의 나이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한 40. 네, 그렇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시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 시도 어려운데 영시는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고 아마 지금 윤동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는 이봉국 선생님처럼 제가 강의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시를 정말 정서적으로 즐기는가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은 혹시 그게 어필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동안에는 제가 너무 그걸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학생들에게 시는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교수님이 시 읽으시면서 그 아이 우는 아이를 물속에 잠글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에서 울컥하시고 눈물을 이렇게 보이셨던 거에 의해서 저는 사실 오늘의 이 모든 거 그냥 거기서부터 끝나버려서 저렇게 시에 몰입해서 하시는구나. 근데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참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뭐 역사의 그 많은 질곡을 통해서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늙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거에 그냥 보충으로 한 가지 여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가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되었다. 네. 굉장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하는 게 한 20몇 명의 시인들을 배우니까 거기서 이제 각각이 어떤 정서를 만들어낼 때 어떤 식의 문장을 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합니다. 펑츄에이션을 찍는 방법, 그다음에 그 라인 브레이크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하는데 학기말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시,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이후에 한국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번역을 하거나 영어로. 그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존의 시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자기의 창이 아니라면 자기가 직접 지어서 한번 스스로 번역을 해봐라. 하면 이제 이게 자기들이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5명 정도의 시인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약간씩 이제 변경해가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을 주로 쓰더라고요. 번역만 하는 거죠. 근데 요새 점점 아이들이 오면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들이 한번 써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들이 그걸 번역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문맥이지만 자기를 표현해보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 그래서 시를 직접 써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옛날에 우리들하고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소감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시를 배웠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글 쓰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바흐가 한 말 같기도 한데 바흐가 한 말 같기도 한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어서 배우고 우리는 늙어서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30고개를 넘고 40고개를 넘고 또 이렇게 지하철 5호선도 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렸을 때 배우긴 배웠는데 이해를 못했던 시들이 여러 가지 세월의 그 파도를 넘어가면서 시를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시를 읽지 않았으면 그 이해가 과연 됐겠는가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고, 오늘 제가 신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영문과를 참 잘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상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왠지 신 교수님도 시를 쓰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시를 쓰시는지. 몇 편 써봤어요. 근데 그래서 정현정 선생님께 시를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가까이 이제 계신 정현정 선생님께,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보여드렸을 때 정현정 선생님께서 자네는 공부나 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혹시 이제 가끔 이렇게 모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또 차마 못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보여드렸고요. 며칠 전에 제가 루스 채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가는데 그 심혈관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련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며칠이 아니라 한 달쯤 됐어요. 근데 목련이 그 왜 애기 손가락처럼 이렇게 봉우리 져 있을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목련이 거기에 피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이쿠나 이런 거를 잘 모르지만은 오래전에 일본에 계시는 제일 조선인인데 그분이 굉장히 하이쿠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어를 잘 모르니까는 원래 어떻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신문에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눈은 매화나무 가시에 찔릴까봐 살며시 내린다. 근데 정말 이렇게 눈이 고 가볍게 내리는 그거를 너무너무 애기 같은 마음으로 전달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머릿속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방이 가장 좋은 헌사라고 그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가 이제 병원 앞이니까 그 병원 앞을 지나갈 때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원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심정으로 들어가며 또 어떤 심정으로 나올까. 그런데 이제 저녁에 어스름하게 하늘이 어두웠는데 제 마음속에서 딱 두 행이 떠올랐습니다. 봄밤에도 내 가슴 어두울까봐 목련이 다가와 촛불 밝혔네. 그렇게 생각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감사합니다.